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목포시 김원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3선 20대 국회 원내대표로 활약을 했던 김성태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원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게임의 룰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를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2일 날 11차 당무위원회에서 문정복 의원, 조승래 의원, 고민정 의원, 소위 친청 친문 의원들이 다 당무위원회 참석한 가운데 의결한 게 따르면 후보자가 당대표 3인일 때는 선호투표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아, 선호투표의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까? 정확히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고민정 의원, 조승래, 문정복 의원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호투표제,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가지 않는 방식의 투표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청계가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원희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거 당원 당규 위반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고요. 이미 아까 죄송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당무위 의결로 이미 해소가 된 논란입니다. 오늘 종이를 좀 갖고 오셨는데 이걸 비춰주시면 이게 뭐냐면 25년 7월 2일자 당무위 의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5년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경선 룰을 확정하는 당무위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 전당대회를 위해서 7월 2일 날 당무위를 개최해서 의결한 겁니다. 여기 보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의결되어 있죠.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밑에 선호투표가 분명히 써져 있긴 하네요. 그리고요. 이때 의결에 참여했던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조승래 전 사무총장님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정복 의원님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 등등 요즘 또 특히나 우리 전준희 위원장인 이하경 의원님도 있고 다 계십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또 해갖고 갖고 이때 이제 당무위라는 게 왜 하게 되냐면 보통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당에 구성이 됩니다. 그 전당대회 위원회에서 경선 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경선의 룰을 정해서 최고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보고받은 최고위는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그걸 당무위의 안건으로 삼고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전당대회 룰과 일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 25년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경선 룰을 확정한 당무위이기 때문에 후보가 몇 명일지 누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선 룰을 당무위에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때 후보자가 둘밖에 없어서 즉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둘밖에 없어서 선호투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미 둘의 경선 룰로 선호투표가 당무위 의결로 확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됐죠? 정청래 당대표가 됐고 이 룰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 측과 박찬대 후보 측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고 그래서 당무위에서 8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당원 당규 논란은 이 당무위 의결로 이미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결선 투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수정하는 얘기를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신들이 이미 이 룰로 25년 8월 전당대회를 치른 거예요. 이미 당대표가 됐다, 이 룰로. 그렇죠. 그때는 2명이었기 때문에 선호투표가 없었을 뿐이지 없었을 만약에 뿐이다. 다른 후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결선투표를 했겠죠.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실시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후보가 2명이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아무 말 안 했다가 이제 와서 이게 당헌 당규상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그 당무위 의결에 직접 참석을 했든 아니면 위임을 했든 문정복 우리 최고님이나 우리 조승래 전 사무총장님이 이미 거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무위 의결 사항으로.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유리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니까 룰을 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네. 당내에서 내로남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불의 전쟁이라는 거는 뭐 경선 때마다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반발하는 쪽이 좀 내가 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쪽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과 이제 뭐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당 대표를 하고 또 당 대표의 임명에 의해서 사무총장을 했던 그런 분, 그리고 당 대표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실질적으로 친청계 최고위원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선호 투표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편리한 측면도 있어요. 일체 가반수가 안 녹으면은 다시 뭐 재투표하려면 또 맨날 며칠 기다렸다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선호 투표자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국민이 이제 개표 과정을 어떤 직관적으로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 음모론을 또 제기할 수도 있는,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맹점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나 그 정청래 대표 뭐 허리 많은 친청계 인사들이 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3인 이상 고민정 의원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인 6인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제 뭐 당무위나 이제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쪽에서는 이제 3인 이상이 되면 이제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3명 가지고 하는데 그 3명까지 하는 것은 작년에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선호 투표를 간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정청래 쪽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걸 당헌 당규까지는 고치지 않았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핵심.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보시기엔 논란이 될 만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뭐 앞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본인이 작년에 이제 이 선호 투표제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후보가 2사람이니까 한 방에 그냥 가반 결과가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쪽에서 당무위원회 결과가 이제 그걸 룰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정청래 대표 진영이 약간은 이제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설득력이 떨어집니까? 인정해야 되는. 다만 당헌 당규를 고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당헌 당규가 안 되더라도 선관위의 이런 룰 세팅 이 부분은 당헌 당규에 세밀하게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또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 첫 화면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좀 뭐 호소하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시절 24년 6월에 최초로 이제 선호투표제가 우리 당헌 당규상 들어오는 당무위 의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4년 6월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내용의 당헌 당규를 우리 당원 84%가 동의해줬다며 굉장히 환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 7월에 이 당무위 의결 선호투표제를 당대표 경선 룰로 확정하는 게 있었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당헌 당규상 이게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 유권 해석을 우리가 당무위 의결로 유권 해석을 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당사자들이 알았잖아요. 1년 동안 자기들이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바꿨어야죠, 당헌 당규를. 그런데 요걸 제가 핵심적으로 왜 정청래 대표 쪽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유력 후보는 3사람이잖아요.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인데 이 선호투표제 하면서 한 진영에서 지금 사실상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노선투쟁이에요. 권력투쟁의 일환이거든, 저게.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당대표, 친정집 당대표랑 실제로 국정 운영하기 힘들더라. 앞으로 집권 2년 차에 내가 이 뭐 호남 반도체도 투자도 하고 메가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당이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힘들다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이제 민원 같지만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에서 가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 입장에서는 3명 선호투표는 한 번 김민석 1번 주고 예. 2번 송영길 줘버리면 정청래는 갈 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오더라도 정청래 몫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씩 두들겨 맞습니다. 말은 많이 맞는 아픕니다. 이야기예요. 지금 맞아요? 맞는 이야기. 2대1, 3대1로 2대1로 이제 싸우는 결과가 되죠. 결과는. 예. 그럼 아픈 소리 좀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님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저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전투력이라든가 네. 성명성이라든가 되게 존중하고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저렇게 본인이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정말 우리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1년 동안 당대표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년의 결과로 지금 연임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2대1, 3대1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본인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의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있는 거고 그 2대1, 3대1은 그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 본인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울하시겠죠. 예. 억울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도 전임 당대표로서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오늘 쓴소리 많이 하시고 정청래 전 대표 좋아한다 그러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끝나겠는데요. 네, 친명과 각을 세우던 김어준 씨가 어제 김민석 전 총리를 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이것을 놓고 정청래 전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요즘 코아는 지지층이 어머 하고 팔짱을 낀 거예요.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껴버린 거예요. 김민석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어? 감기약 먹고 잤어? 이런 의혹 제기 있잖아요. 네. 네.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막 눌렀다고. 저거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있죠? 저렇게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전당대 표결을 못한 것, 이 정도 아닌가요? 쉽게 그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 팩트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거 제가 말한 게 다 사실이잖아요. 그냥 예. 그 정도를 뭐 알면 되지. 네, 저는 뭐 그 정도. 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헐레벌떡 개엄한 밤에 국회로 뛰어들어오는 김민석 전 총리의 모습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 친청의 네거티브 공략 핵심 포인트였는데 사실상 좀 무력화시켰군요. 제가 공교롭게 며칠 전 YTN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요 며칠 상간을 고림 모원 사면초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 처지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선거는 초반에 기세에 눌려버리면 결과 보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초치에 오찬하니까 뭐 친문 인사들도 뭐 다들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또 뭐 가장 본인의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어몽군인 김어준 방송인도 뭐 이 방송하기 전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프랑스 식당 개업한다고 가 있었어요. 식당 개업한다고 갔다 오시더니 사실상 어제 저 부분은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김민석 전 총리의 재작년 비상계엄에 표결 참여하지 못한 그 면죄부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김어준 방송이 더 그냥 정리를 해준 그런 그림이에요. 정리를 해준 겁니까? 그런 거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유시민 작가인데 요즘 유시민 작가도 뭐 재건축 정축론 이야기 해놓고 이제 한동안 시애트 마우스하고 입 닫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이런 때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크게 벌려놨고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고 예. 대통령 자신이 이 사람하고는 좀 불편하더라. 그런 입장을 사실상 공론화된 마당이니까 이런 때는 정청래 당대표가 그냥 하늘 한번 이리 쳐다보고 예. 긴 호흡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불출마하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예. 그런 마지막 고민이 그 대목이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네, 공식화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막판 고심할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시군요. 어쨌든 지금 친청계에서는 표결을 안 한 건 팩트다. 이렇게 이제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사실 김원희 의원께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계엄의 밤에 김민석 전 총리 뛰어오는 거 봤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YTN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뉴스공장에서 그 김어준 총수가 이성윤에게 이 문제는 됐다. 사과하고 마무리 지어라라고 하는 공고의 말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성윤 최고가 책임 있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좀 일단락 짓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2시간 동안 뭐 했냐? 결국 투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좀 거시기하다. 예. 이런 거는 좀 책임 있는 정치인답게 예. 정리를 해줘야지.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타진요 사건이 생각났어요. 타진요가 입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다 보여줬는데 그 뒤로도 그걸 안 믿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책임을 다 물었잖아요. 이성윤 최고께서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몰고 간다면 예. 결국 당원들로부터 책임을 묻게 될 거다. 그는 그래서 엄중히 좀 이 상황을 봤으면 좋겠고 근데 자신의 표결을 안 한 건 팩트다. 이런 공세를 펴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표결에 참여 안 한 사람이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한 17, 8명쯤 됩니다. 그때 비상계엄 할 줄을 몰랐으니까 예. 외국에 나가서 의원회견을 하던 분들도 꽤 있었고요. 지방에서 지역 활동하던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산자중기위,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를 그때 맡고 있었는데 저희 상임에서도 한 분이 지방에 계시다가 결국 새벽 3시에 오셔가지고 표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 그분이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탄핵 집회부터 시작해서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멸사헌신적으로 이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분께는 아마 표결을 못한 그 어떤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진짜 두려워서 안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두려워서 그날 도망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의심은 깨졌잖아요. 표결은 못했지만 그러면 감싸 안아줘야죠. 핵심적인 의심은 해소가 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다음 뒷단의 문제는 동지적 관계로서 같이 해소해 나가면 될 일을 그거를 표결을 참여 안 한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당심에는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니 이걸 봄으로써 이제 그 가장 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큰 네거티브였잖아요, 이게. 예.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김민석 전 총리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김성태 전 의원께서 뭐 고립무원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아니면 정말 불출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야말로 당내에서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장외 집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비판이 세게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의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라 싸우자. 처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뭐 최근에 장애 집회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피켓 팻말을 놓고 대통령에 대한 존칭도 없이 뭐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배재고 사태 관련해서 이런 문구를 든 것을 놓고 좀 격앙된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 부분은 조금 이제 그래도 제1야당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품격과 또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뭐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배재고 야구단 사태가 이제 빌어진 그 문제는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이렇게 성찰하고 또 뭐 그런 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학생들 간에 또 학교 측 간에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너무 과잉되게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뭐 진영 또 논리를 만들고 또 이걸 갖다 더 정치적으로 또 앞으로 판이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 그거는 저는 배제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생각한 그런 배재고등학교 학생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림치를 가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항의를 하는 건데, 항의를 하시더라도 저렇게 사실상 앞에 뭐 이자만 빠졌지만은 제명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말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거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피켓이죠. 뭐 김성태 전 의원님 하면은 뭐 야성의 정치로도 불리고 단식 투쟁도 하셨고 뭐 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보수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셨던 분으로 좀 대표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6.3 선거 결과는 이제 절대 권력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폭주하는 입법 권력에 대한 국민적 견제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여전히 제1야당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고 자성과 반성 성찰로서 당을 변화시키는 그런 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그런 따끔한 채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6.3 선거 이후에 뭐 지금 징계 논란이나 또 뭐 물론 그 사이에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있었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야당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렇게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대 야세 정국에서 정말 국회에서 지금 현재 정진식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당의 힘을 이제 결집시키는 어떤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이게 저리 되면은 원내대표는 또 장동혁 당대표의 저는 장애투쟁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고 이럴 되면은 당이 분란이 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 비판하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광주로 간다고 합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을 만나서 최근에 그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문제를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형소법 오늘 발의를 한다는 계획이죠? 네, 원칙적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의 방향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이제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 그분들에 대한 강한 이 사후에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논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분명한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 25일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정청래 당시 당대표가 수성머리 밥상에 검찰 해체 상차림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 본인이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치적으로 만드는데 지금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갖다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출범시키지만은 예. 이 형사사법 체계에 만일 조그마한 혼란이라도 발생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또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될 예. 것이고 그렇게 경찰 수사권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경찰이 수사권 정권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또 누구든 인정할 때까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예. 최소한의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정도는 민주당도 이걸 좀 일정 부분 인정을 끝으로, 해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지 앞으로 예. 봐요. 선악권 반도체 저걸 하더라도 전력 문제, 산업용수 문제 이게 원전 아니면 해결 없습니까? 여전히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이런 것도 철회하고 네. 4대강 보호 이런 것도 이제 MB가 그 물자원의 소중함을 이미 일찍하고 이 해체쇼 안 하겠다.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한 문제 이런 거 민주당이 앞장서 좀 풀겠다. 일이 돼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미묘한 좀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거든요. 뭐 정성호 장관도 좀 여러 숙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요. 분위기가 변동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관되게 얘기하신 것도 있고 보안 수사권에 대한 보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있습니다. 네. 우리 당이 무슨 뭐 공산 독재 정권도 아니고 예. 뭐 하나 정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고 여전히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좀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긴 한데 네. 당의 전체적인 의견 자체가 계속 지금 논의만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곧 있으면 공수처이나 다 이제 들어서 해야 되는데 예. 10월이면 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을 바꿀 때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췄다가는 이제 그 후속 조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단은 책임 있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밀고 간다는 게 당의 스탠스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